엄마, 저녁 시간 6시라고 몇 번을 말했어요? 그 쉬운 것도 제대로 못하세요? 딸 선미의 목소리는 뚝뚝 끊기는 듯 차가웠습니다. 마치 내가 무슨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말이죠.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행운이 대박 나시길 기원하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제겐 큰 힘이 됩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손에서 빠져나가 바닥에 있던 식탁 다리 옆에 철푸덕 떨어졌고 국물이 사방에 튀었습니다. 나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다위지우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 한 번도 나를 본 적 없는 듯한 무심한 눈빛, 더 이상 따뜻함은 없었고 내가 기대어 설 수 있는 가족도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1살 박말순입니다. 젊은 시절 딸 하나 바라보며 악착같이 살아왔고 그 딸이 잘 살기만 바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 딸 집에서 민폐 노인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끄럽지만 누군가에겐 꼭 들려주고 싶은 진심입니다. 혹시 저처럼 자식 때문에, 가족 때문에 자신을 잃어버린 분이 계시다면 부디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이 내 심장을 파고들었죠. 이 집에서 지내시려면 최소한 기본은 좀 해주세요. 저희도 바쁜데 엄마까지 이렇게 번거롭게 하면. 그 말을 끝내 듣고 나니 식탁 위에 놓인 미역국 냄새조차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야근했다던 선미, 오늘 아침에도 도시락 2개나 쌌는데 그 수고는 단 한마디의 감사합니다로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왜 제 시간에 맞추지 못했냐는 꾸중만 돌아올 뿐이었죠. 나는 마루 끝자락에 앉아 조용히 손을 닦았습니다. 치맛자락에 묻은 국물을 닦아내며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스쳐간 건 수술실 안에서 혼자였던 그날 수술을 받고 깨어났을 때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딸도, 사위도, 손자도. 엄마, 그날은 진짜 급한 회의가 있어서. 딸이 했던 그 말, 그건 미안하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당신은 후순이라는 선언이었죠. 그동안 스스로를 위로해왔습니다. 그래도 딸이잖아. 사위도 바쁠 거야. 요즘 세상에 다들 힘들지. 하지만 이제 더는 핑계를 대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엄마도 장모도 아닌 그저 하루 세끼를 책임지는 조용한 존재였습니다. 선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하유리, 알레르기 있는 거 몰라요? 왜 멸치볶음에 견과류를 넣어요? 그냥 애를 병원에 보내고 싶으신 거예요? 말끝마다 가시가 박혀 있었습니다. 나는 순간 멸치볶음 그릇을 바라봤습니다. 견과류는 딱 5알. 하유리가 좋아한다며 전에 웃으며 먹던 기억이 생생했는데 언젠가부터 그건 옛날 이야기가 돼버렸습니다. 미안하다. 선미야. 다음부턴 조심할게. 겨우 꺼낸 말이었지만 딸은 냉정했습니다. 그냥 조심이 아니라 엄마가 계신 게 저희한테 도움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 말은 더 이상 내가 이 집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확실한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다위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내가 잘해줘도 말 한마디 없고 딸이 날 몰아세워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정은 씨, 내가 잘못했나 봐. 미안해. 예전엔 그렇게 말하며 눈치를 봤지만 이젠 그런 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전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새벽에 가슴이 답답해서 거실에 나왔다가 잠든 하율이 옆에서 이불을 덮어주고 있는데 선미가 문을 벌컥 열며 말했죠. 엄마, 애들 자는데 그만 좀 만지세요. 요즘 하율이 예민하단 말이에요. 그 말에 나는 손을 떼고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율이 어릴 때 열날까봐 밤새 옆에 있었던 것도, 초등학교 입학식 때 카메라 들고 따라간 것도 나였는데 이젠 손만 댔다고 예민하다고 합니다.
나는 이 집에서 숨소리마저 조심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나는 조용히 종이와 펜을 꺼냈습니다. 경자에게 연락처를 적고 부동산 번호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나는 떠나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을 때 떠나야 합니다. 나는 원래 남편 하나 믿고 살았던 여자였습니다. 무뚝뚝했지만 책임감 하나는 확실했던 사람. 그 사람이 갑작스레 교통사고로 떠나던 날, 나는 선미 손을 붙잡고 병원 바닥에 주저앉았던 걸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날 이후 나는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선미 하나만 보고 살았죠. 학원비, 급식비, 교복비, 부족한 형편에 가사 도우미 일까지 하며 새벽부터 밤까지 발이 닳도록 뛰었습니다. 고생길의 끝은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 있었죠. 정은 씨가 참 듬직하고 반듯하더라. 그 말만 믿고 보냈던 내 딸이었는데 이제는 그 딸이 나를 모르는 사람 대하듯 합니다. 딸네 집에 들어온 건 3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허리 디스크로 혼자 살기 힘들어져 딸이 오라고 했을 땐 속으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엄마, 여기선 편히 쉬어요. 우리도 애들 맡길 곳 마땅찮았는데 잘 됐네? 그때는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조건이었다는 걸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처음엔 고마워했지만 점점 딸의 말투는 바뀌어갔고 타위는 식탁에서 내 반찬을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하율이 도시락, 수빈이 간식, 집 청소며 빨래며 식사 준비까지 그 누구도 내게 쉬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딸이 무심하게 말하더군요. 엄마, 여기 살려면 역할은 해야죠. 그 말은 엄마가 아니라 헬퍼라는 선언 같았습니다. 내가 해준 희생은 언제부터인가 의무가 되어 있었고 그게 모자라면 민폐가 되었습니다. 봄이 오기 전 작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날은 수빈이 생일이었고 나는 새벽부터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전도 부치고 과일도 정성껏 썰어두었죠. 하율이 때처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딸은 대수롭지 않게 말하더군요. 엄마, 그런 거 말고 그냥 배달시킬 거예요. 요즘 애들 미역국 안 먹어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국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식탁 위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던 미역국이 갑자기 의미 없어진 것 같았죠. 그날 내가 끓인 미역국은 한 숟갈도 먹히지 않았고 배달 온 케이크와 치킨이 식탁을 차지했습니다. 하율이도 아무 말 없이 핸드폰만 만지작거렸고 나는 조용히 부엌으로 물러났습니다. 며칠 후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방 청소를 하다가 사위 셔츠에 립스틱 자국이 묻어 있는 걸 봤습니다. 나는 망설이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혹여 오해라도 할까봐, 괜히 더 멀어질까봐. 그런데 그 셔츠를 세탁기에 돌린 걸 딸이 알고는 소리쳤습니다. 엄마, 내 옷이랑 분리해서 하랬잖아요. 왜 제 말 그렇게 흘려들으세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속으로는 수백 번 반박하고 싶었지만 입을 열면 더 상처받을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조금씩 나는 이 집에서 숨을 죽이며 살게 되었습니다. TV를 볼 땐 볼륨을 줄이고 밤엔 물도 조심히 따랐습니다. 하율이 방문 앞엔 발소리조차 조심했고 부엌을 정리할 땐 최대한 조용히 접시를 올렸습니다. 다위와 마주치면 인사보다 고개만 끄덕였고 딸은 날 바라볼 때마다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어느새 내 하루는 불편함을 만들지 않기 위한 하루가 되었고 내 존재는 그저 공기처럼 조용해야 하는 존재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날 밤 불을 끄고 누웠는데 보리가 내 이불 끝에 조용히 얼굴을 댔습니다. 그 작고 따뜻한 숨결에 나는 결국 조용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일까? 그날 아침 식탁에 앉은 나는 선미와 지훈이 나누는 대화를 멍하니 듣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티켓은 다 예매했지? 제주도 2박 3일 렌터카도 예약했어.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율이 생일도 다가오고 있었기에 어쩌면 이번엔 나도 함께할 수 있겠지 기대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주도 여행 가는 거야? 내가 애들이랑 시간 많이 보냈으니 같이 가도 되겠지? 하지만 선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우리 가족끼리 가는 여행이에요. 그 우리 가족이라는 말 속에 나는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니, 난 그동안 하율이, 수빈이 학교도 다 데려다주고 도시락도 매일 싸줬는데 내 목소리는 떨렸고 말끝은 희미하게 사라졌습니다. 지우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말했습니다. 장모님 혼자 계시면 불편하실 텐데 요양원 체험이라도 알아볼까요? 그 말은 내 심장을 그대로 찢었습니다. 요양원, 그 단어가 내 귀에 박히는 순간 나는 식탁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손등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미는 조용히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요즘은 요양원도 다 좋고 편해요.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리를 피했고 화장실 문을 닫자마자 세면대에 손을 짚고 울컥하는 감정을 꾹 눌렀습니다. 내가 그토록 헌신한 그 딸에게 요양원이라는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경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경자야, 울진집 아직 방 하나 비어있니? 그날 이후 집 안의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일부러 멀어진 것도 아닌데 딸과 사위 그리고 손주들까지 나를 점점 피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침이면 식탁에 앉은 나를 스쳐 지나가며 선미는 휴대폰을 들여다본 채 말했습니다. 엄마, 반찬 너무 짜요. 하율이 입맛에 안 맞아요. 전에는 먹기만 해도 맛있다던 하율이었는데 이제는 나와 마주 앉는 것도 불편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율아, 학교에서 뭐 재밌는 일 있었니? 조심스럽게 말을 붙이면 몰라요. 한마디 툭,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나는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듯 손에 수세미를 쥐고 싱크대에 묻은 국물 자국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에 왜 있는 걸까? 밤이 되면 경자가 보낸 울진 마당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해질 무렵 바다빛이 곱게 퍼진 사진 속 풍경은 언제 봐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경자야, 너처럼 사는 삶도 괜찮아 보이더라. 문자를 보내자 곧 답장이 왔습니다. 말순아, 여긴 내 자리 언제든 있어. 네가 올 수 있다면 나는 너무 좋아. 그 문장을 수없이 다시 읽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미는 퇴근하자마자 짜증 섞인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애들 학원 늦었잖아요. 시간 좀 제대로 봐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나도 사람이다. 사람이 실수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화도 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딸은 처음 보는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위는 그 옆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율이는 놀란 눈으로 내 손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숨을 헐떡이며 울었습니다. 그제서야 이 집에서의 내 역할이 잘 참는 사람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그 역할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방 안이 조용한 틈을 타 나는 작게 접은 종이봉투를 꺼냈습니다. 3년 동안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가사도우미 하던 시절 용돈이라도 챙기고 싶어 몰래 아껴뒀던 비상금. 봉투엔 100만 원짜리 지폐 5장, 그리고 딸에게 쓰지 못한 편지가 1장 들어 있었습니다. 선미야, 엄마는 너희가 행복하기만 바랐어. 근데 나는 지금 숨이 막혀. 이제는 나를 좀 놓아줘. 그 편지를 다시 접어 손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사위 지훈이 퇴근에 들어오자마자 던진 말이 내 마음에 불을 질렀습니다. 장모님, 내일 이사 견적 받는 분 오시니까 요양원 상담도 좀 같이 보실 수 있어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벼랑 끝에 선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짐스러워요? 타위는 당황한 듯 멈칫했고 선미는 그제야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해드린 거 아시잖아요.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외쳤습니다. 그게 잘해준 거야? 내가 병원에 혼자 입원했을 때, 미역국 하나 없이 누워 있었을 때, 너희는 어디 있었는데? 그 순간, 하유리가 문틈에서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눈빛이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할머니를 민폐처럼 바라보는 그 눈빛. 그래, 이제 됐다. 나 내일 나갈 거다. 나는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실을 한 바퀴 둘러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다. 나는 더는 누구의 뒷바라지도 하지 않겠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동네 부동산에 조용히 전화했습니다. 여기 있는 아파트 하나 내놓고 싶어요. 2층 방 3짜리예요. 급하게 나가야 해서요. 주인분 성함이요? 박말순입니다. 제 명이니까 바로 진행해도 돼요. 전화를 끊고 나는 서랍 깊숙한 곳에 있던 등기권리증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우리 둘이 함께 마련했던 이 집, 그 집을 이제 내 손으로 떠나려 합니다. 이상하게도 손이 덜덜 떨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내가 매일 닦던 창문, 애들 키 재던 벽 한켠, 오래된 싱크대 위 기름때 자국 하나까지 이젠 모두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엄마도 아니고 손자 보모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사라지길 바라는 사람일 뿐이야. 서랍을 정리하다 남편 영정사진을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였습니다. 당신도 이제 나 혼자 사는 거 이해해줘요. 이사 당일 보리를 안고 마지막으로 현관을 나섰습니다. 문 앞에 서 있던 딸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이렇게 나가면 우리 책임 못 져요. 나는 딸을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책임 안 져도 돼. 이젠 내 책임만 지고 살 거야.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내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그건 후회가 아닌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울진에 도착한 건 오후 무렵이었습니다. 경자는 팔을 활짝 벌리고 반겨주었고 보리는 마당을 정신없이 뛰어다녔습니다. 말순아, 이제 여긴 내 집이야. 아무도 너한테 밥 차리라 안 하고 눈치 보라고도 안 해. 그 말에 내 가슴 깊은 곳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너무도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며칠 뒤 햇살이 참 좋던 아침,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야 선미야. 딸의 목소리는 바람에 씻긴 듯 맑았지만 그 안에 담긴 떨림은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우린 잘 지내. 그런데 애들이 계속 할머니는 언제 오시냐고 묻더라.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못 가. 이제 나도 나를 좀 돌보며 살고 싶어서. 선미는 한참 말이 없었고 그 침묵 너머로 무언가 터져 나올 듯 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땐 왜 그랬는지, 왜 그렇게 무심했는지 나도 나를 모르겠어요. 나는 핸드폰을 쥐고 살짝 웃었습니다. 지금은 괜찮아. 그 말 들으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그날 저녁, 경자와 된장찌개를 끓이며 마당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는데 낯선 자동차가 마당 입구에 멈췄습니다. 도어가 열리자 딸 선미, 사위 지훈, 손자 하유리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엄마, 딸은 낯빛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지훈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하유리는 나를 보자마자 뛰어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우리 집에 다시 오면 안 돼요? 그 말에 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 작은 품 안의 아이는 내가 지켜주고 싶은 존재였지만 이제는 지켜줄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유라, 할머니는 여기서 살아.
이젠 보리랑 이모랑 같이 지낼 거야. 하율의 얼굴에 슬픔이 스쳤고 그 모습에 선미는 울컥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너무 무심했어. 엄마가 떠나니까 그 빈자리가 너무 커. 나는 선미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 엄마로 충분히 살았어. 이제는 조말순으로 살 거야. 지우는 멋쩍게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너무 생각이 짧았어요. 나는 그제야 살며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와줘서 고맙다. 이젠 자주 오진 말고 가끔 바다 생각나면 연락이나 해. 딸은 끝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차를 배웅하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젠 되돌아가지 않아. 내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제야 정말 알겠으니까. 이사 온 지 벌써 2달이 흘렀습니다. 보리는 아침이면 마당 한 바퀴 돌고 나는 그 시간에 텃밭에 물을 줍니다. 새로 옮겨 심은 고추가 잘 자라 주길 바라면서요. 경자는 여전히 수다쟁이지만 그 덕에 외롭지 않습니다. 가끔은 동네 할머니들과 바다 산책도 다녀옵니다. 모두 혼자지만 아무도 외롭지 않습니다. 말순 씨, 얼굴이 참 편해졌어. 경자가 그렇게 말하던 날, 나는 처음으로 그래, 나 지금 참 괜찮아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에는 아침이 두려웠습니다. 내가 무얼 해야 할지, 어떻게 눈치를 보며 하루를 살아야 할지 계속 계산하던 시간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창밖 햇살을 보며 천천히 커피를 내리고 보리에게 잘 잤니? 인사도 해줍니다.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것 같던 내가 이젠 나 스스로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지금 이 삶은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얼마 전 딸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엄마, 또 갈게요가 아닌 엄마, 잘 지내요? 짧은 안부였습니다. 그 말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나도 모르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잘 지낸다. 너도 잘 살아. 그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장모도 아닌 그저 조말순이라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엄마라는 이유로 당연하게 희생을 강요받아 오셨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을 위한 하루를 시작하세요.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